이건 불가능합니다. 도쿄의 회의실, 일본 전문가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중국과 유럽 기술진은 고개를 저었고 숫자로만 판단한 세계는 조용히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외면한 그 바다 위에서 지금 무게 1만 6천 톤짜리 콘크리트 블록이 수심 30m의 동해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연평균 153일 결항. 환자는 하늘길을 기다리다 생명을 잃고 아이들은 시험을 보러 나가지 못하는 섬. 그곳에선 300m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말합니다. 1조는 너무 큽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지금 전 세계가 조롱하던 그 공항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울릉도 공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리카 레위그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민항기 기장으로 일하며 북극권 공항 안전성을 전문으로 하는 자문위원이죠. 극지에서 비행한다는 건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영하 40도의 추위와 끝없는 얼음 위에서 활주로를 만들고 그 위로 비행기를 띄우는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한국공항공사.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울릉도 해상공항 프로젝트 기술자문 요청.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해상공항이라니.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는 말인가요? 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놀랍더군요. 한국이 울릉도라는 섬에 세계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건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심 28m 바다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1200m 활주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북극의 얼음 위에 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파도치는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니. 저는 곧바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울릉도는 한국 본토에서 130km나 떨어진 화산섬이었어요. 평지가 거의 없는 험준한 산악지형. 그래서 바다를 매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3일 후 유럽민항안전위원회 정기화상회의가 열렸어요. 동료들과 각국의 공항 안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울릉도 프로젝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화면 속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욘 할베르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에리카, 그건 무모한 도전이야. 해상공항이라니. 태풍과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 말이야. 욘은 제가 항공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동료입니다. 덴마크 출신으로 보수적이지만 실력 있는 엔지니어죠. 일본도 간사이 공항을 바다에 지었지만 그건 수심이 얕은 만에서 한 일이야. 울릉도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의 한스 밀러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대단하지만 이번엔 너무 나간 것 같아. 위험한 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물론 동료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20년간 지켜본 결과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한국공항공사의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첨부된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웠어요. 케이슨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30개나 제작해서 바다에 일렬로 늘어놓는 계획이었습니다. 각 케이스는 10층 아파트 3개 동을 합친 크기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30% 정도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이론적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고. 욘과 동료들이 말하는 위험한 쇼인지 아니면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인지 말이에요. 이틀 뒤 저는 한국공항공사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요.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비행해온 제가 바다 위의 공항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는 걸까?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내 눈으로 보러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공항공사 직원이 바로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김도현 단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40대 남성이었어요. 날렵한 인상에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에리카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울릉도로 출발하시죠. 김도현 단장은 서둘러 저를 헬기장으로 안내했어요. 울릉도까지는 헬기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30분 전 기상청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울릉도 상공에 저기압이 몰려와서 시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헬기 운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도현 단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김도현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릉도는 날씨 때문에 헬기나 배편이 취소되는 일이 일상입니다. 겨울철엔 한 달에 열흘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왜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지 말이죠. 이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가 갑자기 맑아졌어요. 헬기 조종사가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오후에 또 날씨가 나빠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헬기에 올랐어요. 헬기가 동해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보였어요. 울릉도였죠. 멀리서 봐도 온통 산으로 이뤄진 험한 지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어디에 공항을 짓겠다는 거죠? 김도현 단장이 손가락으로 섬의 남쪽을 가리켰어요. 사동항 앞바다입니다. 저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활주로를 뻗어내는 거예요. 헬기가 울릉도에 착륙하자 현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못 오셔서 다행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착륙이 위험했을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분이신가 봐요. 네,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 공항 건설 때문에요. 그 순간 여성분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 공항 만들러 오신 분이시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보통 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부산에서 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배가 못 들어오면 시험도 못 보러 가요. 작년에 중간고사를 못 본 적도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절절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이가 시험 보러 못 간다고 울면서 전화할 때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공항만 있으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극에서 비행하면서 날씨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일상이 날씨에 좌우되는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응급환자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헬기가 못 뜨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할머니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날씨만 좋았어도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들에게 항공교통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김도현 단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바다에라도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이런 절실함만으로 바다 위에 공항을 만드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상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의 간절함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욕망과 현실은 다른 문제죠. 과연 한국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해낼 수 있을까요? 내일 공사 현장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 단장이 공사 현장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사동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니 거대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바다 한가운데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일렬로 서 있더군요. 저게 케이슨입니다. 김도현 단장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0층 아파트만 한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다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건물이 자라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런 걸 바다에 세우는 거죠? 포항에서 케이슨을 만든 후 특수 운반선으로 이곳까지 가져와서 정확한 위치에 침하시키는 겁니다. 케이슨 옆으로 다가가니 그 크기에 압도됐어요. 폭이 32m, 높이가 20m였습니다. 수면 위로 4m 정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죠. 지금 몇 개나 설치됐나요? 15개 중에 11개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30개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에요. 배가 케이슨 사이를 지나가는데 마치 콘크리트 숲을 항해하는 기분이었어요. 각 케이슨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계산돼 있더군요. 저 케이슨들 사이에 무엇을 채우나요? 김도현 단장이 뒤쪽 산을 가리켰어요. 저 가두봉을 깎아서 나온 암석과 토사로 매립합니다. 915만 제곱미터를 채워야 해요. 가두봉을 보니 이미 한쪽 면이 깎여나가고 있었어요. 거대한 굴삭기들이 산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더군요. 30개월 동안 저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운다니. 인간은 땅이 없으면 바다를 만든다. 김도현 단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어요. 수심이 28m나 되는데 어떻게 케이슨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나요? 케이슨 바닥에 쇠석 기초를 깔고 케이슨 내부에도 콘크리트를 채워서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그리고 케이슨끼리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방파제를 만드는 거죠.
기술적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큰 배가 다가오더군요. 거대한 크레인을 탑재한 특수선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케이슨을 설치하는 날입니다. 구경해 보실래요? 저는 당연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케이슨 설치 과정을 보는 건 정말 드문 기회니까요. 특수선이 미리 정해진 위치에 도착했어요. 배 위에 실린 케이슨이 정말 거대했습니다. 길이 32m, 폭 32m, 높이 20m의 콘크리트 덩어리였죠. 1,500톤짜리 크레인으로 케이슨을 들어 올려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습니다. 오차는 10cm 이내여야 해요. 크레인이 케이슨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에서 1,500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공중에 떠오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괜찮을까요? 오늘은 파고가 1m 이하라 작업이 가능해요. 2m가 넘으면 작업을 중단합니다. 케이슨이 바다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밀려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바다가 케이슨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침하되면 수면 위로 4m만 남게 됩니다. 그 위에 20m 높이로 토사를 채워서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케이슨이 완전히 자리를 잡자 작업자들이 정밀 측량을 시작했어요.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오차가 5cm입니다. 완벽해요. 현장 관리자의 외침에 모든 작업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김도현 단장이 말했어요. 북극에서도 이런 시도는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극에서는 얼음 위에 활주로를 만들지만 바다 위에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심 30m 바다에 이런 규모의 해상공항을 만드는 건 울릉도가 처음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바다와 자연을 길들이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형 공학의 정점이다. 욘 할베르센에게 보낼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이들이 해내고 있는 일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술심의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의 기술적 검토를 위한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국의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 있더군요. 김도현 단장이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신 에리카 레위그 박사님입니다. 북극권 공항 전문가시죠. 그때 한 여성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최주연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주연 씨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항공공학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김도현 단장이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케이슨 설치가 50% 완료됐고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최주연 씨가 손을 들었어요. 활주로 길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200m가 정말 충분할까요? ATR-72 같은 50인승 항공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으로 보면 1,500m는 되어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최주연 씨의 지적에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에리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주연 씨가 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최주연 씨 말이 맞았거든요. 국제민간 항공기구 기준으로는 1,500m가 더 안전합니다. 특히 악천후 시에는 활주로가 길수록 좋죠. 김도현 단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300m를 더 연장하려면 케이슨 10개가 더 필요합니다. 예산이 2천억 원 추가로 들어가요. 최주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산보다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주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건 한국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울릉도는 대형 항공기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최주연 씨는 기술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엔지니어였고 김도현 단장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에리카 박사님, 북극 공항들은 보통 활주로가 얼마나 되나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800m에서 2,500m입니다. 하지만 북극은 대형 수송기도 들어와야 하거든요. 최주연 씨가 제 말을 받아서 말했어요. 그렇죠.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김도현 단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극이 아니라 울릉도예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요. 그때 최주연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현실적 제약이라는 건 결국 돈 얘기잖아요. 주민 안전보다 예산이 더 중요한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주연 씨의 말이 핵심을 찌른 거죠. 저는 중재하려고 했어요.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EMAS 같은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면 어떨까요? EMAS는 항공기 비상정지 시설이에요. 활주로 끝에 설치해서 항공기가 오버런할 때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죠. 최주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EMAS는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죠.
김도현 단장이 답답한 듯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타협은 없어야죠.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만들든지. 최주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안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도현 단장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한된 예산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최주연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300m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에리카 박사님도 전문가시니 아시잖아요. 활주로는 생명줄이에요. 10cm라도 더 긴 게 안전해요. 최주연 씨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기술적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건가요? 당연하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며 생각했어요. 한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치열한 기술적 자기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울릉도로 돌아와서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도현 단장이 주민들에게 공항 건설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마을회관에 4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김도현 단장이 활주로 길이 논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 활주로를 300m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예산이 2천억 원 더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2년 연장돼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왜 안 늘려요? 예산이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순간 50대 여성분이 일어섰어요. 어제 식당에서 만난 그분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300m가 생명입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그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헬기가 못 떴어요. 날씨 때문에. 만약 공항이 있었다면 활주로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산에서 대학 다니는데 시험 때마다 배가 못 들어와서 고생해요. 공항 때문에 또 위험해진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에게 300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명,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그 여성분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300m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생님도 비행기 전문가시니 아시잖아요. 활주로가 길수록 안전한 거 아닌가요?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과 공사 기간을 고려해야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매년 응급환자가 나오고 매년 아이들이 고생해요. 어차피 공항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과거 북극에서 겪었던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2015년 스발바르 공항에서 일어난 활주로 오버런 사고였어요. 활주로가 50m만 더 길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활주로 길이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가서 최주연 씨를 만났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최주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음이 바뀌셨나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기술적으로는 당신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도현 단장과 다시 논의해봐야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해요. 최주연 씨와 함께 김도현 단장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300m 연장을 원한다고요? 네, 이들에게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김도현 단장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예산 승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국회에서 받아들일지 최주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설득해야죠. 이건 주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저도 동의했어요. 북극에서도 안전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김도현 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국토부에 다시 건의해보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최주연 씨가 제안했어요. 에리카 박사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국제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건 한국의 내정 문제였거든요. 외국인인 제가 개입해도 될까요? 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간절함과 최주연 씨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 안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양심.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팀이 됐어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m 활주로 연장을 요구하는 특별한 팀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울릉공항의 군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김도현 단장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군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군 대령이라고 소개한 박민수 씨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닙니다. 독도 방어의 핵심 거점이에요. 벽에 걸린 대형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현재 독도까지는 포항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거리가 217km예요. 하지만 울릉도에서 출발하면 87.4km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주는 충격이 컸어요. 거리 차이가 2배 이상이었거든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기존에는 포항에서 출발해서 1시간 20분이 걸렸는데 울릉도에서는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박민수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 주권이 걸린 곳이에요.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공항은 전략적 가치가 엄청납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민간 공항인데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평시에는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고 유사시에는 군용기도 이착륙할 수 있어요. 50인승 민항기가 뜰 수 있으면 수송기나 헬기도 충분히 운용 가능합니다. 김도현 단장이 덧붙였어요. 독도 경비대원들의 교대나 보급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때 박민수 대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기술로 국경을 넓히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지만 실질적 접근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거였습니다. 울릉공항이 있으면 동해 전체의 작전 반경이 달라져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접근할 때도 대응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박민수 대령과 개별 면담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주로 연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300m 연장 말씀이시군요. 네, 군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수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길수록 좋죠. 대형 수송기나 공중급류기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산이 국가 안보의 예산을 따질 수 있나요? 독도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보세요. 박민수 대령의 말에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이건 단순히 울릉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어요. 북극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네, 스발바르 제도가 그래요. 노르웨이 영토지만 북극해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해요. 울릉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섬이지만 동해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나거든요. 그날 저녁 김도현 단장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어요. 오늘 브리핑을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울릉공항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지 몰랐어요. 단순히 관광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줄 알았는데 김도현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거든요. 그렇다면 300m 연장도 다른 시각에서 봐야겠네요. 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활주로는 길수록 좋아요. 유사시 대형 항공기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어요. 울릉공항은 공항이 군사주권의 전략기지가 되는 나라를 보여준다. 이것은 기술이 영토를 지키는 한국형 안보 전략이다. 욘 할베르센에게 보낼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이었거든요. 몇 주 후, 욘 할베르센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에리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욘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했어요. 설마 바다 위 공항이 정말 가능하다는 건 아니겠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케이스는 30개 중 20개가 설치됐고 매립도 절반 정도 진행됐어요. 그래도 넌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인 거 아냐? 기술적 객관성을 잃은 것 같은데. 욘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정말 제가 객관성을 잃은 걸까요? 욘, 나는 20년간 극지 공항을 봐왔어.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 하지만 한국은 극지가 아니야. 상황이 다르다고. 맞아요. 하지만 도전의 본질은 같아요. 자연을 상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욘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리카, 너답지 않아. 예전에는 더 냉정했는데. 그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변한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걸까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지금까지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해상공항기술 검토 보고서라는 딱딱한 제목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300m의 나라. 울릉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300m가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이 나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김도현 단장과 마지막 현장 답사를 했어요. 에리카 박사님,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말로 귀중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동항에서 공사 현장을 바라봤어요. 케이슨들이 일렬로 서 있고 그 안쪽으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확실히 진전된 모습이었어요. 언제쯤 완공될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6년이었는데 여러 이슈로 2028년으로 연기됐어요. 300m 연장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김도현 단장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하지만 에리카 박사님과 최주연 박사님 덕분에 검토는 받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미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국민을 향한 국가의 약속이에요. 김도현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300m는 우리가 국민에게 걸어야 할 약속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한 달 전 만났던 식당 사장님을 다시 찾아뵈었어요. 어머, 외국 선생님, 공항 일 다 끝나셨어요? 네, 이제 돌아가요. 그럼 우리 아이가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3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해요. 하지만 반드시 만들어질 거예요.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일이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기술적 도전 그 이상이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3년이 더 걸리겠지만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정기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울릉공항 공정률이 61%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300m 활주로 연장안이 최종 승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주연 씨와 제가 함께 건의한 결과였죠. 김도현 단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에리카 박사님 덕분입니다. 국제 전문가의 의견이 큰 힘이 됐어요. 유럽민항안전위원회 원래 회의에서 울릉공항 근황을 보고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욘 할베르센이 말했어요. 에리카, 정말 해내고 있네. 인정할게. 독일의 한스 밀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집념이 대단하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투자죠. 무슨 뜻이야? 10년 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러 가게 될 거예요. 해상공항 기술을 말이에요. 6개월 후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흑산도 공항, 백령도 공항 등 다른 섬 지역 공항들도 울릉공항 모델을 참고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울릉공항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다른 곳에도 적용할 계획이었어요. 1년 후 국제항공학회에서 울릉공항을 주제로 발표 요청이 왔어요.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발표장에는 50여 개국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는 울릉공항의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든 사례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 전문가가 질문했어요. 경제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성은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어요. 국민의 교통권, 생명권,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미국 전문가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인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만의 특별한 요소가 있어요.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죠.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집념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덜란드는 간척지 공항에, 필리핀은 섬 지역 공항에 울릉공항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년 후 울릉공항 공정률이 85%에 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주연 씨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에리카 박사님, 1500m 활주로가 완성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니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파도치는 바다였던 곳에 말이에요. 올해 말 한국공항공사에서 개항식 초청장이 왔어요. 2028년 3월 울릉공항 정식 개항 행사였습니다. 초청장 아래쪽에 김도현 단장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에리카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꼭 오셔서 기적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낸 건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간의 의지를 증명한 거였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었다. 세계가 비웃던 한국의 도전이 이제는 세계가 배우려 하는 모델이 되었다. 300m의 나라 한국은 결국 해냈다. 2028년 3월 저는 다시 울릉도행 비행기에 몸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바다 위에 만들어진 기적의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